그 남자는 매주 수요일 아침 7시 40분 항상 같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식에게는 말하지 않았죠.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병 때문에 아이 인생이 멈출까봐. 그는 치료를 숨긴 게 아니라 사랑을 계산했습니다. 이건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서산의 새벽은 항구 도시 특유의 안개로 시작되었다. 박준호 44는 그의 택시를 몰고 종합병원 앞 정류장에 도착했다. 오전 7시 35분. 그는 습관적으로 미터기를 내리고 창문을 열고 담배 한 대를 피우기 시작했다. 12년 차 택시 기사로 이 도시의 사람들과 그들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었다. 7시 40분 정각. 병원 정문에서 한 노인이 나왔다. 윤정식 키가 큰 체격에 깔끔한 회색 재킷을 입고 손에는 검은색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준호는 담배를 끄고 창문을 닫았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정식은 고개만 끄덕이며 뒷좌석에 앉았다. 늘 그곳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 대화는 매주 수요일 아침 똑같이 반복되었다. 준호는 출발하며 뒷좌석 거울을 통해 노인을 살펴보았다. 정식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표정에는 평소와 같은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오늘은 평소보다 약간 더 창백해 보였고 서류 봉투를 꽉 쥔 손의 힘이 강해 보였다. 택시는 서산의 조용한 주택가를 지났다. 오래된 연립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중 한 채가 정식의 집이었다. 파란색 지붕의 벽은 조금 낡았지만 앞마당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응. 고맙다. 대화는 여기서 끝났다. 정식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6개월 전 처음 그를 태웠을 때부터 그랬다. 준호는 그가 누군지 왜 매주 병원에 가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택시 기사의 예의였다. 집 앞에 도착하자 정식은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건넸다. 수고했어. 다음 주에도 뵐게요. 정식이 내리며 서류 봉투를 너무 세게 잡아서 한쪽 모서리가 찢어질 뻔했다. 그는 재빨리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집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다음 손님을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맞은편 집에서 최영우 55가 나오고 있었다. 그는 동네에서 유명한 민원 제기자였다. 준호 씨, 또 그 노인 태웠구나? 네, 매주 수요일이면 태우러 가요.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혼자 병원 다니고 가족은 한 번도 안 보이더라. 방치하는 거 아니야? 글쎄요. 가족분들이 바쁘신가 봐요. 바쁘긴. 요즘 세상에 다들 바쁘지. 하지만 부모 병원 데려갈 시간 정도는 있어야지. 영호가 걸어간 후 준호는 다시 택시에 올랐다. 그는 지난 6개월간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40분 병원 정문. 항상 같은 시간, 같은 모습, 같은 목적지. 정식은 결코 늦지 않았고 결코 다른 곳을 요구하지 않았다. 마치 철도 시간표처럼 정확했다.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 준호는 병원 앞에서 기다렸다. 7시 40분이 되었지만 정식은 나타나지 않았다. 7시 50분, 8시. 병원 정문은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북적였지만 그 익숙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기록을 확인했다. 지난 6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전에 정식의 집에서 병원까지의 거래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없었다. 그는 이상한 기분에 택시를 몰아 정식의 집 앞으로 갔다. 집은 조용했다. 커튼은 닫혀 있었고 신발도 현관에 없었다. 준호는 내려서 초인종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대답이 없었다. 문은 잠겨 있었다. 이상하네. 그때 옆집에서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가 나오셨다. 저기 누구 찾으세요? 윤정식 할아버지 뵈러 왔는데. 안 계신 것 같아요. 아, 저분? 3일 전쯤에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나가셨어. 이사 가시나 봐요. 이사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냥 잘 있어요 하고 인사만 하고 가셨는데 준호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택시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냥 병원으로 다시 향하기로 했다. 어쩌면 거기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서산 종합병원 주차장에서 준호는 택시를 세우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원무과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최소한 정식이 안전한지 정도는 확인하고 싶었다. 원무과 카운터에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김혜림. 준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윤정식이라는 환자분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걱정이 돼서요. 개인정보 보호상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는데요. 저 그분 택시 기사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태워드렸는데 이번 주에 안 나타나셔서. 예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윤정식 씨. 이름은 들어봤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림이 컴퓨터를 검색하는 동안 준호는 원무과의 분위기를 관찰했다. 환자들이 진료비를 내고 약국 처방전을 받고 다음 진료 예약을 하는 곳. 대부분의 환자들은 보호자와 함께 왔거나 최소한 보호자 연락처를 남겼다. 예림이 돌아왔다. 윤정식 씨는 지난주 예약을 취소하셨어요. 다음 예약도 없고요. 혹시 무슨 병이신지 그건 더더욱 알려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예림이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저분 좀 특이하세요. 가족 연락처가 아예 없거든요. 보호자란도 공백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원래는 안 돼요. 하지만 사회복지팀과 상담해서 특별 허가를 받았대요. 본인 강력히 요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더욱 궁금해졌다. 사회복지팀 분이랑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회의 중이시네요. 오후에 다시 오시는 게. 그때 사회복지사 한 분이 지나가다가 그들의 대화를 들은 듯 멈춰섰다. 윤정식 씨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혹시 아시나요? 아, 그분. 사회복지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저희도 몇 번 상담해드렸는데 가족 연락 알려달라고 하면 완강히 거부하시더라고요. 내 병은 내 문제라고.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혹시 그분 가족 아시나요? 저희로선 독거노인 보호 대상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본인 협조를 전혀 안 하셔서. 가족은 서울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준호가 병원을 나올 때 그는 로비에서 잠시 멈춰섰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도움이 필요했다. 휠체어를 미는 가족, 약국기를 물어보는 노인, 진료실에서 울고 나오는 환자. 그런데 정식은 달랐다. 준호는 지난 6개월간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정식은 항상 혼자였다. 진료실에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택시를 탈 때도 그는 결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더 기억해보니 정식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택시를 탔다. 약국에 들르지 않았다. 보통 환자들은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가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 이상하다.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택시 영수증 기록을 확인했다. 매주 수요일 정식의 이동 패턴은 완벽하게 같았다. 집에서 병원 7시 40분 출발, 7시 50분 도착. 병원에서 집 보통 9시 정각 출발. 진료 시간은 대략 1시간 10분. 그런데 보통 암이나 만성질환 진료는 더 길지 않나? 검사나 상담이 더 필요하지 않나? 준호는 또 다른 것을 떠올렸다. 정식은 결코 서둘러 달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가도 되라고 할 때가 더 많았다. 아픈 사람은 보통 병원에 급하게 가는데 그는 달랐다. 그는 택시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다. 정식의 집으로 다시 향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이웃들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기로. 집 앞에서 그는 최영호를 다시 만났다. 영호 씨, 할아버지에 대해 더 아시는 거 없으세요? 왜 자꾸 묻는 거야? 뭔 일 있어? 그냥 걱정이 돼서요. 갑자기 사라지셨잖아요. 나도 신기했지. 평소에는 매주 수요일 아침에 꼭 나가시더니만.
영호가 생각에 잠긴 듯 말을 이었다. 근데 작년 가을쯤부터 좀 이상했어. 얼굴색이 안 좋아지더라고. 그리고 살도 쪽 빠진 것 같고. 병원 다니시던 거 아셨나요? 응, 본 적 있어. 진료 영수증 가지고 오시는 거. 근데 이상한 건 그 영수증을 버리지도 않고 주머니에 꼭 꼈다는 거야.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영수증을 안 버리셨다고요? 응, 한 번은 바람에 날려서 내가 주워드렸는데 접혀있지도 않았어. 펼쳐져 있었지. 준호는 그 정보가 왜 중요한지 직감했다. 보통 사람들은 영수증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거나 버린다. 하지만 펼쳐서 간직하는 건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또 뭐 하시는 거 없으세요? 가끔 밤에 기침 소리가 들리더라. 심하게. 그런데 아침이면 괜찮은 척 하시고.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택시로 돌아갔다. 모든 단서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계획된 실종이었다. 다음 날 준호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김예림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를 만나주기로 했다. 병원 내 카페에서 예림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윤정식 씨. 뭐가요? 보통 노인 환자분들은 가족 동반이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최소한 비상 연락처는 남기고요. 그런데 윤정식 씨는 아예 가족에게 알리지 말 것이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셨어요. 예림이 주머니에서 메모지 한 장을 꺼냈다. 컴퓨터 화면을 찍은 듯한 사진이었다. 이거 몰래 찍은 거예요. 규정 위반인 건 알지만 저도 너무 궁금해서. 준호가 사진을 자세히 보았다. 환자 정보 화면이었다. 이름 윤정식. 생년월일 1956년 3월 15일. 그리고 중요한 항목이 있었다. 비상연락처 없음. 보호자 없음. 특이사항 가족에게 병세 알리지 않은 본인 서면 요청. 사회복지사 메모 환자 경제적 정신적 가족 부담 우려로 정보 비밀 유지 요구. 6개월간 설득했으나 불응. 6개월간 설득했다고요? 준호가 물었다. 네, 사회복지팀에서 계속 연락을 드렸대요. 가족이 있어야 돌봄 서비스도 받고 경제적 지원도 가능한데 완강히 거부하셨다고. 왜 그럴까요? 그게 제가 좀 더 알아봤는데요. 예림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이번에는 진료 예약 시스템 화면이었다. 진료 패턴이 이상해요. 보통 암 환자분들은 치료를 위해 주기적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윤정식 씨는 예림이 화면을 가리켰다. 처음 진단은 작년 10월이에요. 그 후 2주 간격으로 오셨다가 11월부터는 3주 간격, 12월부터는 4주 간격. 간격이 점점 늘어났다고요? 네. 그리고 항암 치료 일정을 여러 번 미루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권했는데 거절하셨대요. 준호는 모든 것이 점점 더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럼 할아버지는 치료를 받지 않으신 건가요? 일부는 받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완전한 치료 계획은 아니었을 거예요. 더 이상한 건 예림이 목소리를 더 낮췄다. 저번 달 의사 선생님이 가족과 상담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유하셨대요. 그때 윤정식 씨가 한 말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하지만 제 아들이 살아가는 건 아직 시작이에요. 제 병 때문에 그 시작이 멈춰서는 안 돼요.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걸 직접 들으셨다고요? 네, 원무과 바로 옆 상담실에서 대화가 들렸어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카페의 배경음악과 사람들의 대화 소리만이 흘러나왔다. 예림 씨, 혹시 진단명은? 그건 정말 알려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 좀 보세요. 예림이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이번에는 병원 내부 시스템의 한 구석을 찍은 사진이었다. 이건 의료 기록실 앞 현황판이에요. 각 과별로 중요한 환자 현황을 적어놓는 곳인데 사진을 확대해 보니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윤정식 최장암 3기 가족 무연고 완화 치료 중. 최장암. 준호가 중얼거렸다. 3기는 이미 전이된 상태예요. 보통 예후가 안 좋다고 알고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정식의 침묵, 고독한 병원 방문, 가족에게의 연락 끊기. 그것들은 우연이 아니었다. 계획된 선택이었다. 예림 씨, 할아버지 새 거주지 아는 방법 없을까요? 병원 기록에는 옛 주소만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윤정식 씨가 마지막으로 진료받으실 때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물어보셨대요. 뭘 물어보셨는데요? 병원에서 가까운 고시원이나 원룸 정보를요. 몸이 점점 약해져서 병원 가까이 살아야겠다고. 고시원. 병원 근처. 준호는 일어서며 예림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정말 고마워요, 예림 씨. 큰 도움 됐어요. 도움이 됐다니 저야말로.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규정은 규정이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서. 준호가 카페를 나설 때 예림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박준호 씨 혹시 찾으시게 되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궁금해서. 알겠어요. 연락드릴게요. 준호는 택시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다. 이제 그는 방향을 알았다. 병원 근처의 고시원과 원룸을 찾아다니기로. 택시를 몰며 그는 생각했다. 정식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아픈데도 왜 혼자 견뎌야 했을까?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은 왜 모르고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정식의 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서산 종합병원 근처 고시원, 원룸, 월세. 목록이 나왔다. 대략 20여 곳. 하나씩 찾아봐야겠다. 그는 첫 번째 고시원으로 향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한 노인의 침묵 속에 숨겨진 사랑을 찾아내기 위한 여정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윤지훈 40일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중소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오늘도 기획서 마감에 쫓겨 야근을 한참이었다. 그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작은 조명 하나가 켜져 있었다. 아내가 남겨둔 것이었다. 여보, 이제 왔어? 안방에서 아내의 졸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 미안. 오늘도 늦었네. 밥은? 사 먹었어. 자야. 지우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들이켰다. 냉장고 문에 아이들의 스케줄이 붙어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민준이의 학원 시간표, 월수금 영어, 화목 수학, 주말 축구. 6살 딸 서연이의 유치원 등원 시간과 발레 수업. 그는 핸드폰을 꺼냈다. 아버지에게 전화할 시간이 없었나 생각해 보았다. 마지막 통화는 2주 전이었다. 그때 아버지는 평소처럼 괜찮다, 바빠서 오지 말라고만 하셨다. 내일 아침에라도 전화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며 지우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내가 반쯤 깨어있는 상태로 말했다. 이번 주말에 시아버지 뵈러 갈 수 있겠어? 이번 주말은 회사 워크숍이 있어. 다음 주는? 다음 주는 민준이 학원 특강이 있잖아. 그리고 전세금 이번 달에 만기인데 갱신할지 이사할지 결정도 해야 해.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가계부 앱을 열어봤다. 월급에서 나가는 고정 지출만 해도 전세 월세 180만 원, 아이들 학원비 120만 원, 생활비 80만 원, 보험료 30만 원, 대출 이자 40만 원. 이미 450만 원이 넘었다. 그의 세후 월급은 480만 원. 남는 건 겨우 30만 원. 그마저도 예상치 못한 지출에 휩쓸렸다. 아버지 병원 다니신다고 하셨었지? 아내가 물었다. 응, 고혈압이랑 당뇨 관리한다고 하셨어. 매주 수요일에 병원 간다더라. 혼자 다니시는 거 아니야? 위험하지 않아? 말씀드려봤자 괜찮다고 하실 거야. 고집이 셋이잖아. 아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지훈 씨, 우리 현실적으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시아버지 모실 여유가 없어. 민준이 방, 서연이 방, 우리 침실만 해도 벅차는데. 알아. 그래서 아버지도 그런 거 아셔서 서울 오라고 안 하시는 거야. 지우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항상 일하셨다.
조선소에서 30년을 일하셨고 지훈이 대학 갈 때 퇴직금 전부를 등록금으로 보태주셨다. 아버지, 저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 효도는 내가 잘 사는 거다.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내 인생 살아라. 그 말이 이제 와서는 달리 들렸다. 괜찮으니까라는 말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출근길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이나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다. 아마 병원에 가시는 길이었을 것이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팀장이 불렀다. 윤 과장, 어제 제출한 기획서 수정 좀 해야겠어. 상사에서 또 추가 요구 사항이 들어왔어.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컴퓨터를 켜고 아버지에게 보낼 카카오톡을 작성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하세요? 주말에 전화드릴게요. 바쁘시더라도 꼭 받아주세요. 보내고 나서 그는 문득 생각했다. 지난 몇 달간 아버지의 전화 패턴이 바뀌지 않았나? 전에는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셨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도 짧게만 통화하셨다. 나이가 드시니까 피곤하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다시 업무에 몰두했다. 한편 서산에서는 박준호가 병원 근처 고시원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5번째 고시원에 들어섰을 때 관리인이 이상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누구 찾으세요? 윤정식이라는 분 안 계신가요? 68세 정도 되시는. 아, 302호에 계시던 분? 3일 전에 나가셨어요. 나가셨다고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몰라요. 계약 기간도 채우지 않고 갑자기 나가시더라고. 보증금도 포기하시고.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방 정리 상태는 어땠어요? 정리라뇨. 거의 모든 걸 두고 가셨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정도만 가져가시고.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다른 분이 들어오셨는데. 잠깐만요. 관리인이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그분이 나가실 때 뭔가를 두고 가셨거든요. 뒤처리하려고 했는데. 뭔가요? 서류 봉투요. 제가 치우려다가.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이름이 적혀 있어서 준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 봉투 제게 줄 수 있을까요? 그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규정상 그건 제가 보증금을 대신 내드릴게요. 제발요. 그분 상태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관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무실로 들어가 봉투를 가져왔다. 검은색 서류 봉투였다. 준호가 태워드릴 때마다 정식이 들고 다니던 바로 그 봉투다. 여기요. 제가 함부로 주는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봉투를 받아들고 택시로 돌아갔다. 그는 급하게 시동을 걸지 않고 먼저 봉투를 열어보기로 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병원 진단서였다. 진단명 췌장암 3기. 진단일 2023년 10월 12일. 의사 소견 전이 확인됨. 항암 치료 및 완화 치료 권고. 예후 불량. 준호의 손이 떨렸다. 6개월 전. 이미 6개월 전에 진단을 받으셨다. 그런데도 매주 수요일 그는 평온한 얼굴로 택시에 타셨다. 다음 서류는 치료 일정표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많은 예약들이 환자 요청 취소로 표시되어 있었다. 특히 최근 2개월간은 거의 모든 항암 치료가 취소되어 있었다. 그리고 봉투 가장 밑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지 한 장이 있었다. 지훈이 회사 중요한 프로젝트 있을 때 마이너스 말 꺼내지 말 것. 민준이 시험 기간 마이너스 조용히 있을 것. 서연이 생일 파티 마이너스 기분 안 망치게.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에 크게 적힌 한 줄. 내 병 때문에 아이 인생이 멈추면 안 된다. 나는 살 만큼 살았지만 그들은 이제 시작이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정식의 침묵, 고독한 병원 방문, 치료 거부. 그것은 무책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김예림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림 씨 찾았어요. 진단서를. 정말요? 어디 계세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준호가 진단서 내용을 설명하자 예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럼 할아버지는 치료를 포기하신 건가요? 포기라기보다 선택한 거죠. 가족을 위한 선택을. 예림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에서도 의심은 했어요. 통증 조절 약만 처방받으시고 본격적인 치료는 거부하시니까. 예림 씨, 혹시 사회복지사 선생님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나요?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준호는 다시 봉투 안을 살펴보았다. 또 다른 메모지가 있었다. 이번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지훈 월급 480만 원. 전세월세 180만 원. 학원비 120만 원. 생활비 80만 원. 대출 40만 원. 남는 돈 60만 원. 내 치료비 월 300만 원 이상. 결론 불가능. 준호는 숨이 막혔다. 정식은 아들의 재정 상태까지 계산하셨다. 그리고 그 계산 결과 자신의 치료는 불가능이라는 결론을 내리셨다.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준호 씨 맞으세요? 저 서산종합병원 사회복지사 조은주라고 합니다. 김예림 씨가 연락해 주셔서. 아, 네. 안녕하세요. 윤정식 씨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고 해서요. 사실 저희도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걱정스러웠다. 윤정식 씨는 지난주가 마지막 진료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 강력히 권유했지만 거부하셨어요. 입원을 거부하셨다고요? 네. 이제 집에서 지낼 때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집이 아니고 호스피스에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호스피스.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디 호스피스인지 아세요? 윤정식 씨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가족이 찾아오지 않도록 조용한 곳으로 가겠다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한 가지 단서를 드릴게요. 윤정식 씨가 마지막으로 물어보신 것이 있어요. 바다가 보이는 호스피스가 있는지. 바다가 보이는 호스피스. 서산은 항구 도시다. 바다 근처 호스피스라면.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박준호 씨,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윤정식 씨는 아마 시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최근 통증 조절약의 용량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알겠습니다.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준호는 택시를 몰고 바다 쪽으로 향했다. 서산의 해안가를 따라 호스피스나 요양원을 찾아야 했다. 그는 운전하면서 생각했다. 지훈이라는 아들은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죽음이 자신을 위해 선택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준호는 해안가를 따라 4개의 호스피스와 요양원을 찾아다녔다. 첫 3곳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다. 하지만 4번째 곳 헤빗 호스피스에서 희망적인 단서를 얻었다. 윤정식 씨요? 네, 계세요. 간호사가 말했다. 정말요? 제가 뵐 수 있을까요? 본인이 면회를 거부하셨어요. 특히 가족은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하셨고요. 저는 가족이 아닙니다. 택시 기사예요. 그분을 태워드리던. 간호사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5분 후 간호사가 돌아왔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짧게만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호스피스 안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창밖으로는 서산의 바다가 보였고 방 안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윤정식은 창가의 침대에 누워 계셨다. 준호가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여위고 약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할아버지. 정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호를 보았다.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고통 때문에 완전한 미소는 지을 수 없었다. 준호 씨. 어떻게 찾았어? 할아버지를 찾아야 했어요. 준호는 의자에 앉았다. 침대 옆 탁자에는 가족 사진 한 장만이 놓여 있었다. 지훈과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무슨 말을? 병을요. 아들분께.
정식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 지훈이가 서울에서 내려올 거야? 그럼 회사는? 일은? 아이들은? 그래도 가족이 알아야. 가족이 안다고 고쳐지는 병이 아니야. 정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작년 10월에 진단받았어. 의사가 말했지. 치료해도 30% 확률, 게다가 돈이 많이 든다고. 1년에 몇 천만 원. 아들분이 도울 수 있었을 텐데요. 도울 수 있겠지. 하지만 그럼 지훈이 인생은? 지금도 월급에서 남는 게 거의 없는데 내 치료비까지 더하면 완전히 무너질 거야.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정식의 계산은 너무나 정확하고 냉정했다. 할아버지는 치료도 제대로 안 받으셨잖아요. 진단서에 취소된 예약들이. 처음 2개월은 치료받았어. 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더라. 그리고 부작용만 심해지고. 그럴 바엔 차라리 이 시간을 편하게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정식이 작은 상자를 가리켰다. 그거 열어봐. 준호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달력이 들어있었다. 6개월치 달력 각 날짜에 메모가 적혀 있었다. 10월 15일 지훈 기획서 발표일 마이너스 통화 금지. 11월 3일 민준이 중간고사 마이너스 조용히 있을 것.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마이너스 가족 시간 방해하지 말 것. 1월 15일 지훈 회사 평가 기간 마이너스 아프다는 말 절대 안 하기. 보여? 내 병보다 중요한 일들이 많아. 정식의 목소리가 갑자기 약해졌다.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일이 뭔지 알아? 자식 인생에 방해되지 않고 사라지는 거야. 준호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할아버지 외롭지 않으셨어요? 가장 힘들 때 혼자서. 외로움? 그건 익숙해지면 괜찮아. 하지만 지훈이가 내 모습 보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는 건 못 참겠더라.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건넸다. 강력한 진통제였다. 할아버지 통증이. 괜찮아. 이제 슬슬 갈 때가 됐어. 정식이 준호를 똑바로 보았다. 준호 씨,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내가 죽은 후에 지훈이에게 전해줘. 내가 쓴 편지 있거든. 이 침대 서랍에. 왜 직접? 지금 보내면 지훈이가 내려올 거야. 회사 일도 아이들 일도 다 제쳐두고.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허락해 주세요. 뭔데? 할아버지 아들분에게 병이 있다는 건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최소한 지금 할아버지가 여기 계시다는 건 알려야겠어요. 나중에 후회할 테니까. 정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정한 대로 해. 준호가 떠날 때 정식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택시 운전 잘했어, 준호 씨. 항상 안전하게 태워줘서 고마웠어. 할아버지. 가봐. 그리고 부모님 계시면 자주 만나. 사랑한다고 말해. 나도 지훈이에게 더 많이 말해줄 걸 그랬어. 문을 나서며 준호는 뒤돌아보았다. 정식은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그의 얼굴에도 따뜻한 빛깔이 드리워졌다. 그 모습은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워 보였다. 모든 계산을 마치고 모든 준비를 끝낸 사람의 평화로움. 준호는 호스피스를 나와 택시로 돌아갔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윤지훈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다. 병원 사회복지사에게서 얻은 정보였다. 그러나 전화를 걸기 전에 그는 멈춰섰다. 정식의 부탁이 떠올랐다. 지금 보내면 지훈이가 내려올 거야. 대신 그는 문자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서산 택시기사 박준호입니다. 할아버지의 지인입니다. 할아버지가 편지 한 통을 남기셨는데 언제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타협이었다. 진실의 일부를 알리되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는 않는. 문자를 보낸 후 그는 다시 호스피스를 바라보았다. 창문 하나에 정식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바다는 끝없이 넓었고 파도는 쉼없이 밀려왔다가 물러났다. 마치 인생처럼, 마치 사랑처럼.
준호는 시동을 걸고 서산 시내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호스피스에, 그 침묵 속에 모든 사랑을 감춘 한 노인에게 남아 있었다. 박준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햇빛 호스피스를 찾았다. 간호사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윤정식의 방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했다. 정식이 부탁한 편지뿐만 아니라 그가 남기고 간 삶의 흔적들을 정리해야 했다. 방은 전날과 다르지 않았다. 창가에 침대, 작은 옷장, 그리고 가족 사진이 놓인 탁자. 하지만 준호가 자세히 살펴보니 방의 소지품이 놀랍도록 적었다. 간호사가 설명해 주었다. 윤정식 어르신은 정말 짐이 없으셨어요. 옷은 3벌뿐이었고 세면도구도 최소한이었죠. 다른 개인 물건은 없었나요? 이 상자 안에 몇 가지가 있어요. 정리하려고 했는데. 준호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지갑 하나, 현금 5만 원과 신분증만 들어있음. 오래된 손목시계 고장난 듯 움직이지 않음.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두꺼운 봉투 하나. 준호는 봉투를 열기 전에 사진들을 먼저 살펴보았다. 가장 오래된 사진은 젊은 시절의 정식과 아마도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다. 다음은 어린 지훈이를 업고 있는 정식의 사진. 그리고 가장 최근 것은 지훈과 아이들, 아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할아버지, 아내분은 돌아가셨대요. 10년 전쯤에. 그래서 더 외로우셨을 거예요. 간호사가 말했다. 준호는 두꺼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종류의 서류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첫 번째 구역 재정 관련. 집 매매 계약서 사본 1년 전에 팔았음. 은행 통장 사본 잔고 현재 320만 원. 보험증서 사망보험금 5천만 원 수혜자 윤지훈. 두 번째 구역 의료 관련. 6개월간의 진료 기록. 약물 처방 기록. 호스피스 입소 서류. 세 번째 구역 개인적 기록. 손으로 쓴 편지 3통 각각 지훈에게, 민준이에게, 서연이에게. 유언장 4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기장 1권. 준호는 일기장을 열었다. 첫 페이지부터 그의 가슴을 조여왔다. 2023년 10월 15일. 오늘 진단받았다. 췌장암 3기. 의사가 설명할 때 나는 한 생각뿐이었다. 지훈이한테 어떻게 말할까? 하지만 결론은 뻔했다. 말하지 않기로 했다. 2023년 11월 3일. 첫 항암 치료 끝. 너무 힘들다. 전화하는 지훈이 목소리에 힘이 없다.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다. 내 병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말아야겠다.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지훈이 집에 전화했더니 아이들 소리가 배경에 들린다. 민준이가 할아버지 소리치던 게 기억에 남는다. 올해가 마지막 크리스마스일 것 같다. 2024년 1월 20일. 통증이 심해져서 진통제를 늘렸다. 의사가 가족과 상담하라고 한다. 거절했다. 지훈이 이번 달에 큰 프로젝트 있다고 전화해서 말했었다. 2024년 2월 10일. 집을 팔았다. 돈은 지훈이 명의 계좌로 조금씩 보내려고 한다. 직접 주면 받지 않을 테니까. 은행 직원에게 부탁해서 자동이체 설정했다. 2024년 3월 5일 마지막 일기. 호스피스에 왔다. 바다가 보인다. 예전에 아내와 왔던 기억이 난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다. 지훈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더 강해야 했는데. 하지만 이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준호는 일기장을 덮을 수 없었다. 페이지마다 줄마다 아들의 삶을 계산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어르신이 입수하실 때 제게 주신 게 있어요. 뭔가요? 간호사가 작은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현금 30만 원과 메모가 들어있었다. 택시 기사 박준호 씨에게 항상 친절히 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건 마지막 요금입니다. 준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할아버지가 저를 기억하셨군요. 어르신은 모든 걸 기억하셨어요. 특히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정말. 저희 스태프들도 다 감동받았어요. 준호는 호스피스에서 나와 택시로 돌아갔다. 그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어젯밤 보낸 문자에 대한 답장이 와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 윤지훈입니다. 무슨 편지 말씀이신지. 아버지께서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준호는 답장을 고민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지훈이 당장 내려올 것이 뻔했다. 하지만 너무 모호하면 믿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꼭 전해드려야 할 편지가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서산으로 한번 오시면. 답장이 금방 왔다. 지금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주말에라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신가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정식의 예측이 정확했다. 바쁜 아들은 당장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아버지는 괜찮으십니다. 하지만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고였다. 3일 후 윤지훈이 서산에 도착했다. 그는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아침 첫 KTX를 탔다. 준호는 그를 역에서 맞이했다. 윤지훈 씨? 네, 박준호 씨 맞으세요? 네. 차에 타시죠. 택시 안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다.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병이신 건가요? 그건 가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준호는 호스피스로 향하는 길에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지훈 씨,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택시기사로 12년째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태웠지만 할아버지 같은 분은 처음 봤어요. 지훈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뭘 하신 건가요? 그건 할아버지를 만나서 직접 들으세요. 호스피스에 도착하자 지훈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여기가 호스피스잖아요. 네. 왜 아버지가 여기에? 들어가시죠.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그들은 정식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 간호사가 말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약해지셨어요. 오늘 아침부터 의식이 좀 흐릿하실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무슨 병이신 거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췌장암 3기입니다. 6개월 전에 진단받으셨어요. 지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6개월 전? 네. 입수하세요. 방 안은 조용했다. 정식은 침대에 누워 계셨고 호흡은 얕고 빠르셨다. 지훈은 문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아버지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지난번에 뵌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 아버지는 눈에 띄게 여위고 약해지셨다. 아버지. 지훈은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갑고 마르셨다. 아버지, 저예요. 지훈이에요. 정식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천천히 눈을 뜨셨다. 한동안 초점을 맞추지 못하시다가 마침내 지훈의 얼굴을 알아보셨다. 훈아? 네, 아버지. 저 왔어요. 정식은 놀란 표정이었다. 그리고는 준호를 바라보며 약하게 고개를 저었다. 왜 불렀어? 할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했어요. 지훈이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괜찮아. 넌 바쁘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어떻게 혼자 이러실 수가. 정식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셨다. 바다. 예쁘지? 내 엄마도 바다 좋아했어. 아버지, 제발 대답해 주세요. 왜 말씀 안 하셨냐고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지훈 씨, 이거 보세요. 준호가 정식의 일기장과 계산 메모를 건넸다. 지훈은 그것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페이지마다 줄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다 뭐예요? 지훈이 프로젝트 기간 민준이 시험. 아버지가 이걸 다 계산하셨죠? 준호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모든 걸 계산하셨어요. 지훈 씨의 일정, 재정 상태, 가족 상황. 그리고 그 계산 끝에 침묵을 선택하셨죠. 지훈은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생각이세요? 저한테 왜? 지훈아. 정식이 힘겹게 말을 이었다.
들어봐. 아버지 말 잘 들어. 네. 아버지 치료받아도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아. 의사도 그렇게 말했어. 그래도 해야죠. 돈이 문제면 제가. 돈이 문제야. 정식의 목소리에 힘이 돌아왔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그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다. 내 월급에서 남는 게 얼마나 돼? 전세, 학원비, 생활비. 거의 다 나가지. 그런데 내 치료비는 한 달에 300만 원은 기본이야. 그건 제가 방법을. 무슨 방법? 대출 더 받을 거야? 회사 그만둘 거야? 아이들 학원 그만둘 거야? 정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는 없어. 너는 이제 시작이야. 민준이, 서연이. 그 아이들을 키워야 해. 하지만 아버지는 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도 저한테 소중하다고요. 지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그는 참을 수 없었다. 어릴 때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힘들면 말해, 아버지가 도와줄게라고. 그런데 왜 아버지는 힘들다고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왜냐면 정식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숨소리가 거칠었다. 아프다는 말은 아이 인생을 끌어당기는 말이야.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일은 내 인생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거야. 방 안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바다 소리만이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왔다. 준호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매주 수요일 제 택시를 타고 병원에 다니셨어요. 항상 혼자셨고 항상 같은 시간에요. 저는 그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뭘 알겠다고요? 지훈이 물었다. 할아버지는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신 게 아니에요. 정리하러 가신 거예요. 모든 걸 정리하고 조용히 사라지기 위해. 정식이 미소를 지었다. 고통 속에서도 그는 준호의 말에 동의하는 듯 했다. 준호 씨, 착한 사람이야. 할아버지, 지훈아, 아버지한테 화내지 마. 이게 아버지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지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울기 시작했다. 41세의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넌 잘했어. 대학도 가고 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아버지는 만족해. 정식이 천천히 손을 들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아버지. 뭐든지 다 할게요. 내 가족 잘 챙겨. 그리고 아버지 생각할 때 미안해하지 마. 정식의 눈이 점점 감겼다. 피곤하다. 좀 자야겠어. 아버지, 자지 마세요. 저랑 더 이야기해요. 제발. 지훈아. 사랑한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정식은 잠들었고 그의 호흡은 점점 더 얕아졌다. 간호사가 들어와 상황을 확인했다. 약을 드셨거든요.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언제 깨어나시나요?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답을 말하는 것이 너무 가혹했다. 준호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훈 씨, 나가서 좀 이야기합시다. 복도에서 준호가 봉투를 건넸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편지랑 유언장이에요. 이걸 언제 입수하실 때 준비하셨어요. 모든 걸 정리하셨죠. 지훈은 봉투를 열지 못했다. 그의 손이 너무 떨려서였다. 정말 몰랐어요.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 하시고 건강하다 하시고. 할아버지는 지훈 씨를 위해 거짓말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거짓말이 사랑이라는 걸요.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나왔다. 환자분 상태가. 빨리 오세요. 지훈과 준호는 방으로 돌아갔다. 정식의 호흡이 매우 약해져 있었다.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다시 잡았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지훈이에요. 정식은 눈을 뜨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아들을 알아들은 것 같았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창밖의 바다는 노을빛에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 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준호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 순간은 아버지와 아들만의 시간이어야 했다. 복도 창가에 서서 준호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가 물러났다. 마치 인생처럼, 마치 사랑처럼. 그는 문득 자신의 부모님이 생각났다. 전주에 사시는 부모님. 마지막에 만난 게 2개월 전이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가지 못했는데.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 아빠.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사랑해요. 그것이 윤정식이라는 노인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다. 사랑은 때로 침묵이지만 그 침묵이 영원히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방 안에서는 지훈의 울음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슬픔보다는 이해 그리고 깨달음에 가까운 것이었다. 아버지의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야 이해하는 아들의 울음이었다. 해는 완전히 저물었고 바다는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호스피스의 창에는 따뜻한 빛이 켜져 있었다. 그 안에서는 한 생명의 마지막 시간이 그리고 한 가족의 새로운 이해가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윤지우는 아버지의 침대 옆에서 하룻밤을 꼬박 지샜다. 간호사들이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며 약물을 조정했지만 윤정식의 호흡은 점점 더 약해져만 갔다. 새벽 4시쯤 간호사가 조용히 방에 들어왔다. 환자분이 곧 의식을 회복하실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실 수 있는 기회일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동시에 가득했다. 아버지가 남긴 봉투를 여전히 꼭 쥔 채로 있었다. 30분 후 정식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지우는 긴장하며 다가갔다. 아버지, 저예요, 지훈이에요. 정식은 천천히 눈을 떴다. 이번에는 전날보다 더 선명하게 아들을 알아보는 것 같았다. 훈아.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정식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지우는 그 손을 자신의 2 손으로 감쌌다. 민준이. 서연이는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데려올게요, 아버지. 아니, 보이지 마. 정식의 목소리에 갑자기 힘이 돌아왔다.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말하는 것 같았다. 아이들, 마지막 모습 보이지 마. 예쁜 기억으로 남게 해줘. 아버지, 약속해라. 지우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할게요. 좋아. 정식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숨소리가 고통스러워 보였다. 봉투. 열었어? 아직이요. 아버지랑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열어.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3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지훈에게, 나머지는 민준에게, 서연에게였다. 읽어봐. 지금 여기서요? 응. 지훈은 지훈에게라고 쓰인 편지를 꺼냈다.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가 눈앞에 펼쳐졌다. 지훈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이미 널 떠났을 거다. 미안하다. 마지막까지 내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알아줬으면 한다. 이 거짓말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형태였다는 것을. 내가 대학 갈 때 아버지는 퇴직금 전부를 너에게 주었다.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내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 미래에 아버지의 병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정, 일, 아이들.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집을 팔아서 내 계좌로 조금씩 보냈고 보험금도 내 이름으로 해뒀다. 그 돈으로 민준이 대학 등록금, 서연이 결혼 자금을 마련해다오.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내게 해주지 못했던 말을 해주는 것. 사랑한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힘들면 말해라는 말. 아버지는 내가 항상 자랑스러웠다.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는 아들아, 잘 살아라. 그리고 슬퍼하지 마라. 아버지는 이제 편히 쉴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마이너스 아버지가. 지우는 편지를 읽는 내내 숨을 참아야 했다. 눈물이 너무 많아서 글씨가 흐려져 보일 정도였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지훈아. 정식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매우 약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함이 있었다. 아버지가 숨긴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벌어준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6개월. 아버지는 이 6개월을 내게 주고 싶었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시간을. 정식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이제 해가 뜨는구나. 네, 아버지.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정식은 지훈을 똑바로 보았다. 그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다. 지훈아, 아버지가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어. 뭔데요?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은 거. 내가 어릴 때도 커서도 항상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지. 지훈은 아버지의 손에 볼을 비볐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저도 더 자주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듣고 싶어. 사랑해요, 아버지.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아버지의 아들이어서 영광이었어요. 정식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진정한 미소였다. 고맙다. 지훈아. 이제 괜찮아. 호흡이 점점 느려졌다. 지훈은 간호사를 부르려 했지만 정식이 손가락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아버지 곁에 있어도 돼요? 지훈이 물었다. 응. 옆에 있어줘. 지훈은 아버지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계속 잡았다. 동이 트는 하늘, 바다 위로 부드럽게 퍼지는 빛을 함께 바라보았다. 예쁘다, 아버지. 응. 엄마도 저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정식의 눈이 서서히 감겼다. 그의 호흡은 점점 더 얕아지고 간격은 점점 더 길어졌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더 이상 아프지 마세요. 지훈이 속삭였다. 마지막 숨. 길고 깊은 숨. 그리고 평화.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다. 잠시 후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울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리고 미안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가 방을 나올 때 박준호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 씨. 갔어요. 편하게 가셨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호스피스의 복도는 따뜻한 아침 햇살로 가득했다. 3일 후 윤정식의 장례가 조용히 치러졌다. 지훈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소규모로 가족만 참석하는 장례를 원하셨다. 박준호와 김예림도 참석했다. 장례식 후 지훈은 준호와 예림을 호스피스 근처 카페로 초대했다. 둘 다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저희야말로 영광이었어요. 예림이 말했다. 할아버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준호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서울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고 더 자주 미안하다고 말하고. 지훈이 잠시 멈추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매월 1회 서산에 올 거예요. 아버지 무덤에 인사드리고 바다도 보고. 혼자 오시는 거예요? 가끔은 아이들도 데리고 올 거예요. 아버지가 보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기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하게 할 거예요. 예림이 미소 지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원하실 거예요. 카페를 나서며 지훈이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태어나신 3월 15일 그리고 돌아가신 4월 2일. 이 두 날에는 꼭 아버지 무덤에 꽃을 놓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올 수 없을 때도 있을 테니까. 물론이죠. 제가 꼭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받아주세요. 지훈이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아버지 치료비로 생각했던 돈이에요.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까. 준호 씨 부모님 모시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준호는 봉투를 거절하려 했지만 지훈의 확고한 눈빛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들이 헤어질 때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준호 씨, 예림 씨. 두 분도 부모님 계시면 자주 뵙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게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이에요. 2개월 후. 박준호는 택시를 운전하며 평소처럼 서산의 거리를 누비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변화가 생겼다. 매주 일요일은 이제 부모님과의 전화데이로 정했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전주에 있는 부모님 집을 방문했다. 오늘은 수요일 아침 7시 40분. 습관적으로 그는 서산 종합병원 앞 정류장에 차를 세웠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윤정식을 태우러 왔지만 이제는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가 병원 정문을 바라보니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노인 한 분이 홀로 서 계셨다. 하지만 윤정식은 아니었다. 다른 노인이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다가갔다. 할아버지, 택시 타시려요? 노인이 고개를 돌려 준호를 보았다. 그의 눈에도 고독이 서려 있었다. 네. 집에 가려는데. 어디로 모실까요? 노인이 주소를 말했다. 준호는 그 노인을 태워드리며 대화를 시도했다. 혼자 병원 다니시는 거예요? 응. 아이들은 다 바쁘다나 봐. 준호는 문득 윤정식이 생각났다. 그는 노인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가족이 바쁘더라도 혼자 아프지 마세요.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할 거예요. 노인이 잠시 준호를 바라보았다. 당신, 왜 그런 말을? 제가 아는 분이 혼자 아프다는 걸 숨기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가족들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봤거든요.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말이야. 아이들 짐 되기 싫어서. 가족한테 짐이 되는 건 병이 아니라 그 병을 숨기는 거예요. 준호의 말에 노인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오늘 저녁에 아들에게 전화 한번 해볼까? 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세요. 집에 도착하자 노인이 물었다. 요금은 얼마인가? 오늘은 제가 살게요. 대신 약속해 주세요. 아드님께 꼭 전화하신다고. 노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구나, 젊은이. 준호가 택시로 돌아와 시동을 걸 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준호야, 이번 주말에 올 수 있겠니? 아빠가 고기 사다 놓았다네. 네, 엄마. 꼭 갈게요. 그리고 엄마, 아빠. 응? 사랑해요. 정말 많이. 전화 너머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감정에 젖었다. 우리 아들도. 엄마, 아빠도 사랑한다. 전화를 끄는 준호는 운전석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다. 그가 윤정식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 부모의 사랑은 때로 침묵의 형태를 취할지 모른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침묵, 자식의 인생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침묵. 하지만 자식의 사랑은 그 침묵을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 숨겨진 아픔을 알아차리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노음이어야 한다. 사랑에는 많은 형태가 있다. 말로 표현하는 사랑,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그리고 침묵으로 지키는 사랑. 준호는 시동을 걸고 택시를 몰기 시작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그리고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줄 것이다. 윤정식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그는 라디오를 켰다. 흘러나온 노래의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이야. 사랑은 약속이 아니라 지키는 모습이야. 준호는 창문을 열고 서산의 봄바람을 맞았다. 바다 냄새가 밀려왔다. 그 바다는 여전히 같았지만 그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이제 달라져 있었다. 그는 오늘 하루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르는 택시 기사로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운송이 아니라 그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잃어버린 사랑의 조각들을 찾아주는 사람으로. 가족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병이 아니라 그 병을 숨기는 침묵이다. 사랑의 가장 아픈 형태는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없어서 참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짐이 되기 위해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기 위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때론 너무 늦게 깨닫는다.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화 한 통 하세요.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그리고 힘들면 말해달라고. 그것이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소중함을 나누길 원합니다.